사샤의 오디오북 인도 설화. 망나니 아들들을 어떻게 속였을까? 옛날에 세 아들을 둔 나이 지긋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모두 게을러 터져서 빈둥거리기만 할 뿐 나가서 돈 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늙은 아버지가 몸져 누웠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아버지는 세 아들을 불러 재산을 똑같이 나눠 주었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는 뜻밖에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세 아들들은 재산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도박을 하고 친구들과 흥청망청 즐기고 비싼 옷을 사들이는데 돈을 왕창 써버렸지요. 아버지는 자신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을 그런 식으로 다 써버리는 것을 차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에게 잔소리를 했지만 아들들은 죄송히 하기는커녕 버릇없이 대들 뿐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아버지는 친구를 찾아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털어놓고 조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지 잘 알고 있었던 친구는 자신의 오랜 친구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묘책을 내놓았습니다. 나한테 방법이 있어. 아들들한테 내가 자네에게서 몇 년 전 꼬갔는데 아직 돌려주지 못한 돈이 있다고 말하게. 그런데 이제 사업이 번창해서 내가 빌린 돈을 갚겠다고 나선 거지. 내가 묵직한 자루를 몇 개 들고 자네 집으로 가겠네. 세 아들에게는 자네가 죽은 뒤에만 그 돈을 나눠 가질 수 있다고 말해. 아들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고. 며칠 후 친구는 묵직한 자루를 든 하인들을 데리고 친구 집을 방문했습니다. 친구, 너무 늦게 갚아서 미안하네. 은화 1000개를 자루에 나눠 담았어. 500은 자네에게서 빌렸던 것이고 나머지 500은 자네가 너그럽게 기다려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얹어주는 걸세. 세 아들은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아버지가 전처럼 돈을 나눠주실 줄 알았던 거지요. 셋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아버지에게 아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허둥대다가 서로의 발에 걸려 넘어질 정도였지요. 아버지, 담요를 갖다 드릴까요? 바람이 차니까 몸을 따뜻히 하셔야죠. 첫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녁에 말동무가 되어 드릴까요? 요즘 적적하게 혼자 지내시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물 담뱃대를 갖다 드릴까요? 셋째도 지지 않고 거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모두 효자로구나. 효도에 대한 보답으로 이 돈은 다 물려주겠다. 내가 죽으면 마음대로 쓰려무나. 1년 뒤 아버지는 알아놓더니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 아들은 곧장 우르르 달려가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돌멩이들만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세 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스스로를 돌아본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폭력단 두목. 옛날에 폭력단 두목으로 악명 높은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모두 두목을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동시에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두목은 언제나 기가 막힌 방법으로 강도짓을 벌이고 사람을 납치해서 죽였거든요.
폭력단의 부하 중에 유난히 두목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데 집착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강도질에 나설 때마다 두목이 하는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는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두목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저도 존경받는 두목이 되고 싶습니다. 그건 다 경험의 문제야. 때가 되면 너도 그렇게 될 거다. 두목은 충고했습니다. 물건을 잔뜩 훔쳐서 돌아온 어느 날 밤, 두목을 시샘하던 부하는 두목의 몫을 훔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모두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살금살금 두목의 침대로 다가가서 침대 밑을 뒤졌습니다. 물건이 하나도 없잖아. 실망한 부호는 두목의 옷가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여기도 없어. 이번에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방 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그래도 찾지 못한 부하는 마침내 포기하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잠든 척하고 있던 두목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봐, 내 몫의 물건은 자네 침대 아래 숨겨놨어. 거기를 뒤질 생각은 꿈에도 못하리란 걸 알고 있었지. 부하는 부끄러워졌습니다. 두목님이 왜 두목님이고 저는 왜 보잘것없는 부하인지 이제 알겠네요. 마디아다 라마와 꽤 많은 삼촌. 옛날에 수부두라는 이름의 브라만이 있었습니다. 수부두는 돈을 빌려주는 대금업자이기도 했습니다. 수부두는 돈은 많았지만 큰 병을 앓고 있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어린 아들 발루두를 누가 돌볼지, 아들이 클 때까지 누가 돈 관리를 해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수부두는 삼촌인 다마쿤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삼촌이 도착하자 그는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삼촌,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엇보다 발루두가 걱정이에요. 발루두를 위해 모아놓은 재산을 삼촌이 관리해 주시겠어요? 모두 합해 5천 루피 정도 됩니다. 발루두가 성인이 되면 그때 재산을 원하는 만큼 그 애한테 주세요. 수부두가 세상을 떠난 후 다마쿤타는 발루두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발루두가 자라 25살이 되었을 때 다마쿤타는 발루두를 앉혀놓고 말했어요. 얘야, 내 아버지가 너에게 유산을 남기면서 나한테 관리를 부탁했단다. 여기 그 돈이 있다. 그러면서 1,000루피를 주었습니다. 발루두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5,000루피를 남기셨다고 친구들이 그러던데 어째서 1,000루피밖에 안 주시나요? 나머지는 어떻게 됐지요? 그러자 교활한 다마쿤타가 말했습니다. 얘야, 내 친구들이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이구나. 내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단다. 재산을 원하는 만큼 주라고. 내가 원하는 만큼은 딱 1,000루피다. 발루두는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친구들 중 하나가 마을의 현자인 마리아다 라마에게 가보자고 제안했고 발루두는 당장에 그를 찾아갔습니다. 마리아다 라마는 다마쿤타가 공정하지 않게 행동했다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일단 생각해 볼 시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마리아다 라마가 사람을 보내 다마쿤타를 불러왔습니다. 발루두의 아버지가 정확히 뭐라고 했소? 재산 중에 원하는 만큼 발루두한테 주라고 했습니다.
아하, 원하는 만큼이라. 하지만 원하는 만큼 준 게 아니라 원하는 만큼 남기고 준 거겠지? 그 점은 부정할 수 없겠지? 마리아달 라마가 말했습니다. 다마쿤타는 할 말이 없어서 약이 올랐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나머지 4,000루피를 발루드에게 마저주고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지주와 대금업자. 땅을 가진 어떤 지주가 소를 사러 장에 나갔습니다. 마침 윤기가 흐르는 털을 지닌 마음에 쏙 드는 소를 발견하고는 당장에 사려고 했지만 깜빡 잊고 돈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주는 다음 날까지 기다리면 소가 팔릴까 걱정이 되어서 동네 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대금업자는 지주에게 돈을 갚겠다는 증거로 물건을 하나 놓고 가라고 했습니다. 지주가 지니고 있던 것은 오래된 검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증조부님께 물려받은 것으로 강도에게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지니고 다니던 것이었지요. 대금업자는 약속의 증표로 검을 받고 지주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지주는 며칠 내로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는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흐르고 몇 주일, 몇 달이 지나도 돈을 빌려간 지주에게서 소식이 없었습니다. 돈과 함께 행방을 감춘 것이었습니다. 대금업자는 믿을 만한 사람을 지주의 집에 보냈지만 번번이 성과 없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지주의 하인들은 언제나 주인님이 사냥을 하러 나가셨다거나 친척 집에 가셨다거나 아니면 몸져 누워서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둘러댔습니다. 뻔한 변명에 지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마음이 다급해진 대금업자는 돈을 돌려받을 확실한 방법을 생각해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냥 내놓으라고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한참 고민하던 대금업자는 이발사에게 면도를 받으면서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이발사가 손님들에게 이야기를 퍼뜨릴 것을 예상하고 일부러 그런 것이었습니다. 대금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화내면 어쩌나 제일 걱정돼요. 돈을 꿔가면서 약속의 증표로 검을 맡기고는 자기가 다시 찾으러 올 때까지 소중히 보관해 달라고 거듭 부탁을 하더라고요. 증조 할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귀한 물건이라면서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검이 없어졌지 뭐요. 아마 멍청한 내 하인들 중 하나가 실수로 잃어버렸을 거예요. 나중에 그 지주가 찾으러 오면 뭐라고 사죄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물론 이발사는 대금업자의 계산대로 들은 이야기를 다른 손님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꿔간 당사자인 지주에게 면도를 해주러 갔을 때도 그 이야기를 똑같이 전했고요. 지주는 겉으로 굉장히 화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기뻤습니다. 이제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지주는 일단 빌린 돈의 액수만큼 챙겨서 대금업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돈을 가져왔으니 당장 검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대금업자는 검을 잃어버렸다고 고백하고는 엎드려 빌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지주는 펄펄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이내에 구경꾼이 몰려들었습니다. 들어가서 다시 찾아봐요. 내 검을 돌려받기 전에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소. 지주의 말에 대금업자는 집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태연하게 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주는 약이 올랐습니다. 이제는 돈을 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잔뜩 몰려와 빤히 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인색한 재단사 부부. 옛날 어느 마을에 몹시 인색한 재단사 부부가 살았습니다. 부부는 손님들이 집에 놀러 오면 얼른 떠났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손님을 먹이고 재우려면 돈이 들기 때문이었지요.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손님 2명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먼 도시로 가는 길인데 이 집에서 며칠 묵을 수 있겠냐고 재단사에게 물었습니다. 재단사는 머리를 굴렸지만 거절할 핑계를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 손님들을 예정보다 빨리 떠나게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손님들이 잠시 밖에 산책하러 나간 사이에 재단사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 계획을 들어봐. 손님들이 돌아오면 내가 당신한테 욕을 퍼부을 테니까 당신도 막 소리를 질러. 그런 다음 내가 막대기를 집어들고 당신을 때리려고 하면 당신은 밀가루 단지를 들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야. 그럼 내가 쫓아나갈게. 그러면 손님들은 우리가 맨날 싸우는 부부인 줄 알고 불편해서 얼른 나갈 거야. 재단사의 아내는 남편의 계획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손님들이 산책해서 돌아오자마자 이 인색한 부부는 곧장 계획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욕을 퍼붓고 악을 쓰며 집 밖으로 나가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재단사의 성격을 잘 알고 있던 두 손님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저 친구가 얼마나 지독한 구두쇠인지 잘 알지? 우리를 내보내려고 저런 쇼를 하는 거야. 속지 말자고. 2층에 올라가서 저 둘이 돌아올 때까지 편안히 기다리는 게 어때? 얼마 후 재단사와 아내가 돌아와서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1층에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자 부부는 손님들이 떠났다며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재단사는 의기양양해서 말했습니다. 시원하다. 아내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남편을 지켜 세웠습니다. 당신을 때리는 척하다니 정말 기발한 생각이었지 뭐야. 재단사가 소리치고는 옆구리를 부여잡고 눈물이 나도록 실컷 웃었습니다. 내가 밀가루 단지를 들고 잽싸게 달려나가는 거 봤수? 아내도 맞장구 치며 따라 웃었습니다. 손님들은 2층 난간에 기대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러는 동안 우리는 2층에 올라와서 낮잠이나 푹 잤지. 얼마나 기발하냐? 오히려 손님들의 꾀에 넘어간 것을 알고 재단사 부부는 몹시 약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하는 수 없이 손님들을 먹이고 재워줘야 했어요. 쫓아낼 핑계가 없었으니까요. 표범의 꼬리. 전국의 큰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상인이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갑자기 표범이 무섭게 울면서 달려들었습니다. 상인은 겁이 났지만 정신을 차리고 표범의 꼬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표범이 자기를 물지 못하도록 꼬리에 매달려서 표범을 따라 뱅뱅 돌았지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만 돈주머니가 떨어져 사방에 금화, 은화가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몇 바퀴인지 셀 수도 없을 만큼 정신없이 빙빙 돌던 상인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보다 내가 먼저 지치면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한 남자가 지나가다 표범꼬리에 매달려 빙빙 도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서 멈칫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요? 남자는 상인에게 대뜸 물었습니다. 그 순간 상인은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반짝 떠올랐습니다. 이봐요, 내가 비밀을 하나 말해주지. 이 표범은 마법의 짐승이요. 이놈 꼬리를 붙들고 매달려서 빙글빙글 돌면 원하는 만큼 돈이 쏟아진다오. 땅바닥을 한번 봐요. 내 말이 맞지요? 상인이 표범 꼬리를 붙든 채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바닥에 금화가 잔뜩 떨어지는 것을 보고 속으로 울커니 하며 말했습니다. 나한테도 돈을 얻을 기회를 주시오, 친구. 나한테 표범 꼬리를 넘겨요. 상인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꼬리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잽싸게 바닥에서 돈을 주워 도망갔습니다. 꼬리를 넘겨받은 남자는 표범에 매달려 빙글빙글 돌면서 돈이 언제 떨어지려나 하고 계속 기다렸답니다. 농부와 고리대금업자.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와 부유한 고리대금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점점 가난해졌고 고리대금업자는 점점 부유해졌습니다. 사정은 간단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계약서 따위는 필요 없잖소? 고리대금업자가 능글맞게 말했습니다. 농부는 차마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급한 건 자기 쪽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렸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좀처럼 빚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흐르도록 죽어라고 돈은 갚았지만 여전히 농부는 빚더미에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농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농부는 고리대금업자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두를 당신에게 줬소. 집에 모아둔 곡식과 얼마 안 되는 밭이 거의 전부. 심지어 집안의 그릇 수저까지. 이제 남은 건 지금 입고 있는 이 넉마뿐이요. 이것도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요. 더는 줄 것도 없으니까. 나한테 참 잘해준 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도 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지 그러시오. 나는 먹여 살릴 식구가 많아서 도와줄 수 없소. 고리대금업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선 람을 찾아내야겠군요. 그에게 나도 좀 도와달라고 사정해 보겠소. 농부가 기운없이 대꾸했습니다. 농부는 일단 집으로 가서 로티, 빵 3덩이와 칠리고추 몇 개를 챙겨서 여행길에 나섰습니다. 맨 처음 마주친 사람은 브라만이었습니다. 저 브라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농부는 기대를 안고 브라만에게 빵 1덩이를 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람이라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브라만은 거만한 태도로 빵을 받아들고는 아무 대꾸도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신전에서 기도를 드리고 돌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 믿음이 깊으신 분이군요. 제가 람이라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선생님이라면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농부가 또 빵을 내밀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깊은 그 사람도 빵만 냉큼 받아들고서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횡하니 가버렸습니다. 불쌍한 농부는 좌절했습니다. 몹시 지쳐서 주저앉고 싶기도 했고요. 저 앞에 시원하게 그늘을 들이운 나무를 발견한 농부는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농부의 옷보다 더 낡아 보이는 넉마를 거친 남자가 오더니 농부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 남자가 너무 힘없고 굶주려 보여서 농부는 하나 남은 빵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먹고 힘내요. 상대방이 머뭇거리자 농부가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여요. 날씨도 이렇게 더운데 얼마나 고생했을까. 넉마를 거친 남자는 허겁지겁 빵을 먹어치운 다음 그제야 농부에게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람이라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찾을 때까지 무작정 걸어야겠소. 농부의 대꾸에 넉마 걸친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더 안 걸으셔도 되겠소. 내가 람이요.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농부는 람에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땅도 없고 돈도 음식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만 믿어요. 이 소라를 가져가시오. 이걸 제대로만 풀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람은 소라를 어떻게 부는지 농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요. 당신은 사람을 너무 잘 믿는 것 같은데 당신을 속이려고 드는 사람이 고리대금업자 말고도 많을 테니까요. 고리대금업자는 농부가 만족스러운 얼굴로 돌아온 것을 보고 내심 놀랐습니다. 저놈이 왜 저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지? 고리대금업자는 푹신한 침대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저 멍청한 놈이 뭘 찾아냈건 아니면 뭘 선물 받았건 그걸 빼앗을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결심한 그는 달콤한 사탕 과자를 접시에 가득 담아 들고 가난한 농부의 오두막에 찾아갔습니다. 이거 내가 제일 먼저 자네의 성공적인 귀환을 축하해주게 됐군. 하지만 나 말고도 앞으로 이웃들이 많이 찾아오겠지? 선량한 사람이 보상을 받는 건 언제나 흐뭇한 일이야. 농부는 자기가 돌아오기도 전에 벌써 마을에 소문이 퍼진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기쁨에 들뜬 나머지 농부는 그만 고리대금업자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소라를 어떻게 부는지는 말하지 않았지요. 그렇게까지 멍청하지는 않았거든요. 고리대금업자는 그 소라가 농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줬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길에 소라를 슬쩍 집어서 자신이 허리에 두른 천 안에 숨겼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소라를 입에 대고 불고 또 불어도 자기 불만 터질 듯 아프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리대금업자는 널찍한 침대에서 커다랗고 푹신푹신한 베개에 기대고 앉아 이제 어떻게 할까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소라를 훔치느라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그 농부 녀석한테 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탕과자를 잔뜩 담은 접시를 들고 농부의 집에 찾아가 말했습니다. 이봐 친구, 고백할 게 있네. 자네의 소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나도 모르게 집에 가져갔지 뭔가. 한번 불어봤는데 너무 괴상한 소리가 나서 마누라가 당장 갖다 주라고 성화를 하더군. 소라를 돌려주는 대신 한 가지만 요구하지. 자네가 소라를 불어서 뭘 얻든 나는 그것의 2배를 얻게 해줘. 당신은 지금까지 계속 나한테 사기를 쳤어. 이제 당신 속임수에는 넘어가지 않겠어. 가난한 농부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거야. 내가 소라를 안 돌려줄 테니까. 자, 쓸데없이 고집 부려서 흥을 깨지 말라고. 자네가 뭐든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의 2배를 얻는다고 해서 나쁠 게 뭐 있겠나? 나는 원하는 바가 크지만 자네는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니까. 농부는 패배를 인정하고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못된 고리대금업자가 더 잘 되는 걸 보고 있으려니 정말 배가 아팠습니다. 농부가 소라를 불어 비옥한 밭을 가지게 되면 고리대금업자는 그 2배에 달하는 밭을 얻었습니다. 농부가 소라를 불어 단물이 나는 우물을 달라고 하면 고리대금업자는 우물 2개를 얻었지요. 시장에서 마주칠 때마다 고리대금업자가 음흉하게 웃으며 어이 친구 잘 돼가나? 하고 묻는 것도 농부의 속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한 농부가 드디어 화를 터뜨렸습니다. 이건 불공평해. 농부는 달아 빠진 천으로 덮은 침대에 앉아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소라를 꺼내 들고 말했습니다. 람, 고리대금업자 놈한테 이젠 질렸소. 그 작자가 정신 똑바로 차리게 만들어주겠어. 내 한쪽 눈을 멀게 해주시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농부는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반쯤 장님이 된 농부는 상대방이 어떻게 하고 있나 살피러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만치 앞에서 장님이 된 고리대금업자가 지팡이로 땅을 더듬거리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과연 농부가 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